XSFM입니다. I, D, W, K. 대한민국에서 우위인 것은 국가일까요? 국민일까요? 너무도 당연한 것 같은 이 질문에 머뭇거리는 당신. 대한민국 국민이신가 봅니다. 2015년 6월 첫 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슬로우 뉴스와 함께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UMC의 책임 프로듀서와 이용상 임수석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한때는 정치적인 함의를 국내에서 크게 담고 있을 정도로 말하다 보면 자꾸 뒤통수에서 누가 다른 생각을 주입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더 그렇습니다. 26년 전 오늘에는요. 부패 없는 공산주의를 외치면서 중국 내의 400여 개 도시를 뒤덮었던 89년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天安門 광장의 학살로 허무하게 막을 내린 날입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매년 오늘이면은 공산당은 수많은 인력을 그 넓은天安門에 투입을 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어 구글에는 두 가지 언어 모두예요.天安門 민주화 운동을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산당은 중국 인민이 요구했던 자정 개혁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천을 하는 대신에 중국 인민이 그 열망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돌려서 25년 뒤에 한국으로 와보면 2014년 6월 4일은 지방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선거를 앞둔 집권여당 사무총장은 윤땡땡 씨죠? 사무총장은 세월호 사태에 정부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의 화살을 죄다 맞아준 방패 고 유병언 씨를 언급하기 바빴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뒤에는 엄청난 비호 세력이 있을 것이다. 요즘 유병언 씨와 비슷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낙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낙타 순환 시대. 네, 낙타께서 이제 곧 구속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요즘 차 막힌다고 낙타 1종 따려고 하셨던 분들. 네. 자제하시고요. 저희 집도 사실 낙타를 좀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낙타 면세 혜택이 있다고 하길래. 연비가 그렇게 좋다고. 도시의 배. 기름을 안 먹는다는 소리 네네. 있어요. 유병언 회장의 뒤에 엄청난 비호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막 떨고 다닙니다. 선거 하루 전에 그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정보가 있냐고 되묻자.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라면서 말꼬리를 흐렸었습니다. 그게 작년 6월 4일에 있던 날입니다. 말할 단계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구나. 말을 했구나.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언론도 집권당의 비트에 맞게 랩을 막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선거 전날 한동안 줄었던 유병언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막 급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의도가 있는지는 몰라도 야당이 외치던 세월호 책임론을 작게 들리도록 만드는데 효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78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실책과 실정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국가는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국민의 입을 막거나 귀를 닫아야 할 업무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빠집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사상 최초 3차 감염자 발생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초기에 보여준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은 한반도에서는 동물원에나 있는 우리 낙타와 접촉을 하지 말라는 홍보. 낙타유 먹지 말라. 제가 낙타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감칠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집집마다 낙타 한 마리씩은 꼭 있는데. 그리고 소위 괴담 유포자 색출부터 했지요. 최소 귀찮거나 보통은 책임을 지는 것을 안 하고 싶어하는 자세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건 예측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람피다 걸린 사람이 이제 당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그거래잖아요. 예.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영표 장관께서. 네. 굳이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한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마스크 쓰실 필요 없다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되면 네. 마스크라는 게 이 병은 이러한 경로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라거나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죠. 굳이 메르스 때문에
그러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네. 답을 요구하지 않는 반문이 있죠. 네. 꼭 해야 돼? 그 감염 환자하고 접촉했던 병원 왜 공개 안 하느냐 이러니까. 네. 거기 어떤 환자가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말을 떨어지게 안 하는 게 네. 이번 행정부의 어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특징인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청취자 여러분. 그랬던 장관도 오늘부터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국가가 나섰어야죠. 몇 달 전, 몇 년 전에 나섰어야죠. 그 전에 국가는 무능할 수도 있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걸 인정할 준비가 돼 있었어야 일을 했겠죠.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 우주가 도와줄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찾아보니까요. 네. 대한감염학회 현재 이사장이신 김우주 교수 같은 분이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께서도 그 문영포 보건복지부 장관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런 우주가 나서면 나설까. 네네. 그 전에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국가가 실책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걸 탓하는 국민에게 그 국가는 어떤 대접을 해주는지에 대한 사례를 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해서. 네. 따라서 이 김우주 교수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이었다 이런 설도 있어요. 네.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나설 우주 없나? 그래 뽑은 것이다. 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네. 잠시 후에 말도 안 되는 90년대 코디로 유명하신. 근데 그럼 김우주 이사장님 본인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스스로 돕는 건가? 헬프 원셀프. 아니다 그건 많이 먹다지. 예, 예,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슬로우 뉴스의 90년대 아이콘을 모셔서 2015년에 있었던 황학동의 오렌지족. 왜 황학동으로 바뀌었어? 황학동의 아니지 요즘은 아니에요. 동묘 앞에 오렌지족. 동묘 오렌지족. 예. 네, 슬로우 뉴스의 민노 편집장과 함께 잠시 후에 황당한 사례의 추적 취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세요. 2015년 6월 첫 번째 목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선택, 빠른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스테픈 올프 제뉴인 레더,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나에게 선물하는 저녁 한우박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한우박스. 에이, 이상해요. 나한테 선물 받는 저 사람이 저 많은 한우를 다 못 먹을걸요? 내가 선물할 곳이 언제나 대가족인가?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것만 팔아? 한우를 선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받은 걸 못 먹고 남기는 건 기분 나쁠걸요? 마음 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고급 한우. 그런 게 없어. 한우박스.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선물. 안녕하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전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정해진 사양의 PC를 판매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사용자층을 예상해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품을 골라드리는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재고 밀어내기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컴스테이션이 하면 다릅니다. 기초 사무용 PC가 29만 6천원, 탄탄한 기본 사양의 게이밍 PC가 70만 3천원, 옵션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011-892-556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츠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아르케닷컴. 광고와 생활. 컴스테이션 광고를 듣는 순간 떠오른 게 있어요. 누구나 친절하다고 말하지만 육성급 호텔이 친절한 것과 용산 전자상가가 친절한 것은 얘기가 좀 달라요. 예. 서비스업은 그 업태마다 말싸가지가 달라요. 예. 그렇죠. 도대체 친절함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네. 부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컴스테이션 사장님은요,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까지가 공손함의 끝이고요. 그 외에는 예 아니요가 다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다예요. 따라서 그 가게에 들어가 있을 때 무슨 말투로 대화를 했느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가게를 나왔는데 내가 얼마를 썼느냐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대화가 이런 거죠. 그래픽 카드가 안 돼서요. 이걸 바꾸고 이걸 바꾸려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경식 사장님은 괜찮은데? 쓰시면 되는데? 사지 마세요. 이래요. 근데 누군가는 말투에 상처를 받아. 아니야. 돈을 안 썼잖아. 나 따위에겐 팔지 않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네. 슬로우 뉴스와 함께하는 시사 되새김질. 국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89년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국가가. 네. 오늘의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일을 똑바로 안 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일을 똑바로 안 한다고 사람들이 성질을 내면 국가를 모독했다고 잡아가기도 합니다. 불과 10년 전이 지금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0년 전에는 그런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면 언제적 소리를 하고 있냐. 한나라당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국민을 구해주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 진짜 그랬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진짜 야당이 할 일을 했죠. 그렇죠. 소외되는 목소리를 찾아서. 네. 천막당사에서 열심히. 네. 가끔씩. 예. 그리고 10년이 지나. 소외되고 핍박받는 그 학원재단 이사장들을 위해. 그리고 10년이 지나. 네. 오가 작통법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오늘의 게스트께서 나와주시기 전에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기 전에 요 앞에서 담배 피우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전달해드릴 사건을 이건희 회장 사망 사고와 저는 아주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너무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에요. 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평소와 달리. 그걸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이런 시대구나라는 걸 느끼기가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앞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도 권장할 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기 위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두건을 쓰고 계셨을 것으로 예측되는 80년대에나 일어날 법한 공안 사건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절의 인물을 데리고 온 듯한 80년대를 설명하기 위해 90년대에서 오신. 그렇습니다. 동묘 앞 오렌지족. 무형문화재. 네. 유네스코 지정. 그렇습니다. 고 박동진 선생 이후에 가장 많이 미디어에 등장하고 계신 무형문화재. 90년대 코디네이션의 상징. 슬로우 뉴스의 민노 편집장께서 XSFM 스튜디오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이렇게 그 멸종 위기종을 직접 볼 수 있다. 위기종은 아니고 사람. 네, 멸종 위기족. 그렇습니다. 예, 민노 편집장께서 밤섬 도래지 앞에 아니 저는 출몰을 했습니다. 그 오렌지족 무형문화재. 네. 예, 그 알실에서 저에게 설명해준 일종의 닉네임 같은 건데. 그렇죠.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적극적으로 피하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놀리기 진짜 싫어. 좋아해. 주변 사람들이 한심해서 한 말인데. 제 온라인의 이미지는 너무 진지하다. 네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예, 오렌지족 무형문화재라는 표현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표현은 우리 방송에 대한 모독이다. 너무 좋아요. 너무 친근감 있잖아요. 예, 방송을 모독했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예. 하지만 최근에 국가가 국가를 모독했다며 국민을 잡아갔는데 앞에 이제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먼저냐 국가가 먼저냐? 맞아요. 예, 이 질문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JTBC 2015년 6월 1일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기를 모독할 의도는 없었고 부당한 공권력의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년 추모 집회 현장에서 한 청년이 태극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실지 청취자들께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을까? 라고 굉장히 울분에 차서 아주 순수한 애국심의 차원에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얼마나 저 청년이
공권력에 화가 났으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청취자도 분명히 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다양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날 조선일보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조선일보의 상상력.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의 출발은 예, 목소리 너무 컸습니다. 네. 모든 사건의 출발은 조선일보입니다. 그것도 조선일보 사회면이 아니고 조선일보의 일면 사진 플러스 헤드라인 기사. 우리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김용민 대접이다 이렇게 부르죠. 헤드라인의 타이틀은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 일단 사람들을 싸잡았고요. 그렇죠. 조선일보 일면에는 아무나 등장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나 등장할 수 없고요. 네.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 바로 앞에 태극기 불태우고 있는 청년의 모습. 이것은 심지어 그 1등 신문 조선일보에서도 직접 찍지 못했어요. 사진을. 그걸 어디서? 유시스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와.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래요? 그 종이 신문에? 예. 제가 두 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요게 지금 통신사 뉴시스가 찍은 것을 캡처한 후 윤전기를 돌린. 윤전기 안 돌리지. 아무튼. 예. 어쨌든 이 언론계에서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조져야겠다. 조져야겠다. 이 조져야겠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인 거죠. 사진이 클로즈업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어마어마하게 막 살벌하고 액션 넘치는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적당히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시기에 이 상황을 제가 아주 급박해 보이진 않아요. 취재를 하면서 접했는데 사진 자체의 구도 그 언론계에서 또 그 이용 기자 잘 아시겠지만 그림이 나오냐? 야, 그 사건 그림 나오냐? 그림? 야, 그 그림 되냐, 그거? 네. 겐또라고 부르죠. 이거는 무슨 진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슬프거나 너무너무 정말 자기의 어떤 생명을 끊을 만한 그런 간절한 상황에서도 기자들은 묻죠. 그림 나오냐? 네. 이 그림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사진은 지금 나오는 그림입니까? 이 사진은 그림이 나오죠. 일단 이 태극기가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태극기가 한 40% 타 있고요. 이 태극기는 옆에 있는 같은 시위 현장에 참석한 다른 청년에 의해서 바로 꺼지긴 했으나 불타고 있는 태극기 또 20대 청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태극기를 불태우고 여기 한번 봐라 라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조선일보가 판단하기에는 자기 사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시스의 사진을 통신사의 사진을 빌려올 만큼 종이신문의 헤드라인에 걸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저는 지금 세 가지 심정이 지금 딱 그림처럼 떠올랐어요. 다른 저널리스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의 나쁜 습관이 있죠. 심정 예상하기. 네, 그렇습니다. 그림에 나오신 분은 매우 화가 났어요. 집회를 몇 번 나가보면 알아요.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집회를 나가도 일단 청와대에 쳐들어갑시다 하는 열혈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치대에만 있습니까? 어디에나 그런 분들 계시죠. 집회는 화가 나는 일이니까요. 네. 인종차별 문제로 요새 미국에서 맨날 집회가 있어도 모든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은 약탈하고 이런 것만 찍어가고 실제로 뭐 정부의 무능이나 이런 걸 탓하는 이 많은 평화로운 시민들은 얘기 안 다룬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에 나오면 젊은 청년들이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카메라가 앞에 있기 때문에 더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이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분은 중간에 껐대매요. 껐죠. 이분은 너무 많이 화가 나시지 않으셨던 거죠. 상황이 판단이 됐던 거죠. 네. 요즘 경찰들은 앞에 고프로 같은 걸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배에? 그래서 그 옆에 분은 그런 심정이셨을 거고 그리고 뉴시스가 이걸 찍었을 때 이 뉴시스의 사진을 봤던 조선일보는 이 심정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조던 씨 병에 걸렸잖아요. 조던 씨 병이 뭔가요? 신발을 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웹진에 들어가서 릴리즈 데이트를 봐요. 언제 신발 나오나. 그거. 신발이 아까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같은 날은 없습니다. 째려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늘 보다가 제가 진짜 기다리던 게 몇 년 만에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동공이 림프 비스킷 베이시스트처럼 커져요. 걔 동공으로 가득 차요, 눈이. 이거 그 조던병 이거 잠복해 있다가 그렇게 발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동공이 커지는 걸로 시작되는. 동공이 이만해져요. 네네네. 오, 씨, 이거! 얘기해요. 네네. 조선일보 전체가, 오, 씨, 종북!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신난 그렇지.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 하여간 한국 사람이 태극기를 붙들고 태워! 오, 종북!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저는 뭐 조선일보의 진심 이 기사를 쓰라고 한 데스크의 의도를 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사는 헤드라인이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 여기서 생략된 게 뭘까요? 가로 열고 세월호. 세월호 시위대. 네,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부제목으로 세월호 집회가 폭력 시위로. 점점점. 일부 참가자들 과격 행동. 헉. 그리고 마지막 부제목인데. 네. 경찰 버스 부시고 경찰 폭행. 완벽한 그림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이거 했던 사람 중에 한 녀석 알잖아요. 그쵸, 안타까운 사건이죠. 아니, 낙서 좀 했다고.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청취자 여러분, 그 아이실 예고입니다. 예, 그 녀석 이즈 커밍. 그래서, 낙서 좀 했다고, 이거 좀 표현해줘야 돼. 그분께서 커밍 하신다고 했을 때, 네. 외부에서 어떤 논란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 내적으로는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제거했나 했는데. 네, 제 내면에서의 논란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보기 싫은 유두를 안 봐도 되겠구나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관찰한 바로, 취재한 바로 설명을 드리면, 네. 조선일보 일면 4월 20일자 집회가 있고 나서 이틀 뒤에 일면 헤드라인 기사로 이 사건이 정말 불탄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전 세계 모든 언론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청년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전 세계 유일하게. 예, 사실입니다. 어떤 언론도 이 청년을 인터뷰한 언론은 슬로우 뉴스밖에 없다는 거. 한번 네네네네. 예. 쪼잔하지만 좀 광고를 하고. 네, 유일하게 두건을 벗지 않는 언론인이 했다는 거. 네. 동묘에서 산. 유일하게 제가 좀 네. 예, 이 청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들었죠. 네. 조선일보에 저는 인터뷰 기사가 발표되고 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많은 독자들께서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쩌면은 일베가 조작극을 벌여서 소위 말하는 진보 쪽 혹은 세월호 쪽을 좀 더럽히려는 엿을 먹이려고. 그죠. 엿먹이려는 자작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셨다. 그런 독자들의 반응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언론인들도 일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모 기자. 네. 이거는 정말 세월호 엿먹일 수 있으니까 빨리 조사를 해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런 식의 오해가 있었고 일단 성급한 판단이 있었고 네네. 다른 하나는 독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아니 쓰레기통에서 태극기 많이 봤는데? 맞습니다. 특히나 보수 아저씨들 가스통 좋아하시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 보수단체 집회는 태극기가 보통 훨씬 더 많이 등장하죠. 자주 등장하죠. 태극기를 굉장히 사랑하시죠. 네.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많이 보셨나요? 그리고 태극기는 보통 야구, 농구, 플레이오프 때 구단 측에서 나와가지고 팬들한테 나눠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보수단체에서는 나눠주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예.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규격이 이렇게 다 맞아? 어쨌든 이 사건의 팩트 성족이랑 같이 나눠주죠. 맞아. 네. 성족이랑. 네. 맞아요. 네. 손이 두 개니까 흔들잖아요. 네. 뭐 성적 얘기도 좀 이따 할 거지만 그런 독자들의 반응 중에 자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쓰레기통에 태극기 난 한참 봤는데 그런 사진도 많이 봤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문제 제기 안 했을까? 이상하네. 버리고 던지는 사진 뉴시스에서 봤으면. 그러게요. 오이 꼴통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그것도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태극기 쓰레기통의 처박은 뉴라이트. 그러니까 조직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보이려면 대자를 써야죠. 대. 시위 대.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엄밀하게 해석하면 오보예요. 태극기 태운 사람은 이 청년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럼 시위 잘하고 하던가. 이거 시위 대회예요. 오보죠, 오보.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청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조선일보도 알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 혼자 태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오보가 아니라 거짓말이죠. 의보. 네. 그러네요. 또 이용 기자께서 또 정확하게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릇될 땐 많아도 정확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이 청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뭐라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라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강한 목적성이에요. 근데 태극기를 태우는 게 무슨 목적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통화할 때도 편집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목적성이 있어서 한 거면 그건 법을 준수한 거 아니냐. 왜냐면 지저분해진 태극기는 소각하라고 써 있으니까 법에. 말씀하셨죠. 법대로 한 거요. 버리는 보수단체가 나쁜 놈들이요. 맞아. 법으로 보면 그런데 사진으로 봐서는 태극기가 아직 태울 만큼 더러워진 것 같지는 않지만. 싱싱하게 살아있는 태극기를 화형한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편견이라는 거, 선입견이라는 거, 그런 관극 틀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네. 조선일보에서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 또 부제목으로 세월호 집회, 폭력 시위로 변질, 일부 참가자들 과격 행동, 이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 행동은 국가를 부정하는 퍼포먼스라고 독자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자마자 몇 초 안에 그 결론을 내리고 그 사진을 구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것은 대단히 중립적인 어떤 객관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목적성이 뚜렷해요. 그것을 우리는 선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가 아니라 그쵸. 이 사람이 화가 난 이유는 애초에 그쵸.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미워했어. 원래. 그렇죠. 종북이고. 그렇죠. 그것은 이미 이제 DC의 해자들이 다 밝혀놓은 것이지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구마나 소세지나 바나나를 먹는 것에다가 먹는 물건에다가 모자이크를 칠해놓으면 음란 마귀가 발동하게 되어 있다. 예. 보여주는 의도는 보여주는 틀에 의해서 알아서 사람들이 해석하게 돼 있다. 그렇죠. 파블로브의 개처럼. 예. 그 조선일보처럼 그걸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틀이라는 게 대단히 저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어떤 인식을 왜곡시키고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곳이 솔직히 미디어예요. 그런 것이 그것은 알기 싫다에 아주 없다 우리는 제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안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 곳이 없죠. 네. 당팔성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하고 인터뷰를 하는 2시간 동안 제가 느낀 것은 이 청년은 대단히 화가 났다. 그럼 왜 무엇에 화가 났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널리즘이라면 언론사라면 그래서 왜 너는 화가 났냐 물어봤어요. 경찰 차벽에 화가 났다 난. 경찰 차벽에 화가 났다. 물대포에 화가 났다. 물대포에 화가 났다. 캡사이신에 화가 났다. 캡사이신에 화가 났다. 화가 나죠. 세월호 유가족들 저 슬픈 분들 그 슬픈 마음에 동참하고자 나온 사람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 화도 이해해요. 저가 이제 집회에 나가면 주로 말리는 일을 해요. 더 심한 일 하다가 젊은이들 다칠까봐. UMC께서요? 네. 그럴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가요? 근데. 예전에, 예전에. 제가 동안이죠. 면박산성 있을 때. 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청와대로 달려가서 다 때려잡아야지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할아버지도 있어. 젊은이도 있었어. 그때 제가 그 집회를 주로 서울 시민에 국한되겠지만 다른 대도시에도 집회를 많이 하지만 다른 대도시 경찰들은요. 시민하고 친해요. 서울만 이래. 서울은 엄하니까. 그래서 서울은 경찰 차벽 주차하는 거 되게 처음부터 막 배운단 말이에요. 네. 운전경들이. 그러면 막 이렇게 집회 나가 있으면 운전경들은 보통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를 밀어서 잡아뜨리면 그 친구들 어떻게 젊은 운전하는 친구들. 그런 것도 말려야 되고. 나이 든 사람들 보면은 이제 저 집회 나가서 말리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광우병 관련한 집회 나갔을 때 생각해보면 5년 전이었는데 대학생들이 궁에 담을 타고 차벽을 뚫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그게 뚫린 다음부터 살수차가 동원이 됐었는데, 그때, 너무 많이 달려가면은, 쟤네들 연행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좀 꽤나 많이 두드려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건 말리는 거는 당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다칠까봐 걱정된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화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화난 그대로 행동하면은 딱히 전술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들고 그렇죠. 본인한테도 큰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이 생각은 누군가가 해주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근데 그 사람들 딱 보면 눈빛에 딱 써 있거든요. 국가가 왜 이렇게 국민을 억압만 하고 앉았느냐. 이 스토리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화가 너무 납니다. 네. 그거 어떻게 이해 못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그런 퍼포먼스를 요즘은 모든 경찰들이 다 카메라 쥐고 다니는 시대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태울 만큼 화가 나 있던 양반은 아직까지도 화가 나 계시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 청년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말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 진술을 하니까. 네. 이 청년은 대단히 우발적으로 시위 현장에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태극기를 태웠어요. 네. 우리가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우연한 사건들, 우연한 상황들에서 그런 어떤 행동이 나온 것. 이를테면 아까 제가 보수단체 집회 그 쓰레기통 속 태극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그분들은 태극기를 준비해 가죠. 그렇습니다. 그죠? 집에서부터 준비해 가죠. 혹은 단체 봉고차 준비해 가죠. 이분은 준비해 간 게 아닙니까? 현장에서 우연히 주웠어요. 진짜요? 주웠어요? 예. 그리고 이 태극기는 이 사진을 정확히 자세히 관찰하시면 아시겠지만 끝이 찢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종이 태극기예요. 아, 종이구나. 종이. 예. 종이니까 부럽다. 그렇게 잘 타는 종이. 거예요. 누가 다급히 그린 걸까요? 그 근처 무슨 아니요, 이거는 뭐 출력한 태극기 같아요. 출력한 태극기. 출력한 태극기. 이 청년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네. 종이 태극기였고 경찰차에 붙어 있었고 경찰차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태극기라는 것은 순국 선열이 그 상징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잖아요. 네. 피를 흘려가면서 지킨 그리고 국민이 주인된 세상 공화국의 상징인데 경찰이 우리를 저렇게 막 물대포 속 캡사이신 쏘면서 차벽으로 가두면서 태극기가 경찰차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 그 경찰차에 붙어있던 거구나. 예. 이 청년의 진술입니다. 이거 제가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뭐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이분의 진술 스토리를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서 화가 났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태극기를 여기서부터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태운 거잖아요. 행위는. 네. 태웠는데 라이터가 안 붙었대요. 잘. 라이터가 안 붙으니까 아까 제가 그림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얘기했잖아요.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이것도 청년의 진술입니다. 네.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붙이면 안 붙죠. 이렇게 붙여야 붙죠. 교사범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진짜? 최소한 종범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 죄가 있다면 이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따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일방적으로 청년의 진술일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다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아, 일단 그 직접 관계된 청년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모습을 목격자도 있다. 제3자가 지켜본 모습도 진술을 확보를 했죠. 아주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화가 난 청년이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서 조선일보가 꿈꾸던 그 상황이 물거품이 되려고 할 찰나에 저게 저렇게 붙이면 그림이 안 나오는데 어떤 기자가 나타나서 좋은 소품이 있어요. 듀퐁. 퐁 소리를 내며 80만 원짜리 라이터 있잖아요. 퐁. 이게 제가 보기엔 300원짜리 있잖아요. 라이터. 불 튀는가 이런 라이터. 불 모시기 라이터. 네. 그렇게 붙이면 안 붙죠. 라이터 뒤를 누르고 있어야 붙죠.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누군가를 기자로 이 청년이 추정하는 이유는 너는 왜 그러면 그 청년에게 물었죠. 왜 이 사람을 기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니까 청년이 단발머리에 파마머리를 한 사람인데 아주 정확합니다. 남자요, 여자요? 남자입니다. 단발머리에 파마머리를 한 남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적색 체크 남방의 청바지를 입은 사람.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 기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왜 기자라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카메라가 굉장히 컸고 렌즈, 대포라고 하죠 보통. 렌즈도 전문가가 쓰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일종의 조언을 해준 뒤에 찍는 자세가 굉장히 숙달된 것으로 자기는 보였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샤이니 팬이 아니면 기자다. 그런데 샤이니 팬이기엔 30대 남성이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혹시 모터쇼를 가려다가 길을 잃고 무슨 소리야? 모터쇼를 걸어서 오다가 서울쯤 왔더니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발이 묶인 거야? 이렇게 과거 보러 가듯이 지방에서 이렇게 괴나리봇집 메고 그 모터쇼에 그 여성분들 찍으러 가다가. 그러니까 이 기자로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조언을 했는데 손이 대지 않게 최대한 뒤쪽으로 눌러서 켜라. 이 불 모시기 이 300원짜리 라이터는 가까이 되면 뜨겁잖아요. 그건 번역하면 왠지 신부님 여기 보세요 웃으세요처럼 들리는데요?
사진을 찍기 위해 어떤 모션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모습을 저는 뭐 그 알실의 청취자들 많으니까 그 모습을 정말 객관적으로 인상적으로 기억한 사람들이 좀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세월호 일주기 때, 예. 4월 18일. 네. 4월 18일에. 예, 차벽에 갇힌 상황이었고요. 네. 그날 서울에서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이 계시면은. 그렇죠. 네.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차인지 7차인지 해산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고 오후 9시쯤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해산 명령 예전에 불법 그거 나오지 않았나? 지금 불법 나온 것 중에 이놈들이 안 하는 게 어딨어. 체증도 이제 차벽이 대표적으로 불법이고 위헌이죠. 체증은 그땐 이명박 엄행부 때만 해도 숨어서 했어. 지금은 다 이름표 자리 옆에 고프로. 물론 실제로 고프로는 아니겠지만. 불법인 거 안 하는 게 없어. 자기들이 경찰들이 불법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잖아요. 네, 아주 그렇죠. 화가 났죠. 네. 그 상황. 예.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문법이죠. 정부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불법을 좀 저질렀기로서니 태극기를 태워? 그거죠. 딱 그거예요. 예. 네네네. 네. 그 다음에는요. 조선일보 보도와 제가 취재한 인터뷰한 것의 차이. 네.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보완을 했다고 판단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일면에 어떤 사건을 보도를 하면은 네. 안타깝게도 뉴스가 가치가 있던 없던 대한민국이 움직입니다. 그럼요. 예.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네. 어떻게 움직이냐? 여당 의원들이 움직여요.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고 말도 못해.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일이 내가 봤는데 정말 태우다라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 이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해드리면 네. 여당 의원들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대한민국을 불태운 것이다. 진짜요? 예. 이 정확한 워딩입니다. 뜨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께서 이분의 워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자국의 국기를 불태우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를 불태우거나 불태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뭐? 웁스. 살아있는 부모 태우는 것과 똑같다. 하여간 저 양반들 IS야 하는 생각이. 이게 국기 이퀄 부모님 이퀄 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국모님. 국모. 아직 결혼하지 않은 중모. 예. 야, 씨. 국밥집 이모를 그렇게 부르겠다. 국모라니. 국모라니 세상에. 세속의 결혼은 안 하시고 국민과 결혼하신 분. 국모님. 엘리자베스 여왕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의 워딩을 직접적으로 하셨고, 특히 그 황교안 지금 후보 법무부 장관 당시. 네, 당시 법무부 장관, 지금도 법무부 장관 아니신가요?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죠. 그죠?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네. 이런 그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 대표적인 공인인 정치인들, 또 법무부 장관. 네, 직접적인 어떤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공식적인 언급이 차벽치기 위법은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게 조사하지 만약에 않겠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가 없었으면 이런 워딩들이 태어났을 것이냐. 그죠. 아니면 이런 워딩들을 탄생시키기 위해 조선일보가 필요했던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흔한 그림이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브레인의 중추신경의 역할을, 그러니까 즉 이성을 이제 관할하는 부분과 말초신경 두 개의 부분을 꽉 잡고 있는 게 조선일보인 거예요. 퍼펫 마스터. 그렇죠. 그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왜냐하면 조선일보도 그런 생각한단 말. 김대중 주필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가면 니네들이 선거에서 질 일은 없다. 네,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보이네요. 근데 다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이 정도 일이 이렇게 커져? 뭐 그거죠. 네. 저는 조선일보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평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실 그 자체로만 한번 그때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죠. 태극기 사건은 굉장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어요. 네. 특히나 진보권에서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H신문의 H모 기자. 오 마이 갓. 우리 너무 자주 괴롭혀드리는데. 일베의 소행이다. 얘를 빨리 추적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세월호 그 집회의 의미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을 적극적으로 뺏겼죠. 휴스턴 타임즈의 우린 세월호 집회에 대해서 혹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정의에 대해서 유가족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에 저 새끼 잡자. 저 새끼는 일배일 것이다. 많은 일들이 조선일보가 꺼내면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보 언론이 여기에 밀리지 말자라고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같이 맞춰서 필요한 춤을 춰주는 때가 있는데 그때였네요. 진보 언론도 나서서 일단 이 문제부터 풀고 가자. 그렇죠. 여기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다고 보고 이건 오히려 동조를 하고 이건 오히려 이제 세월호 문제 때문에 화를 내고 열심히 취재를 했던 언론사 같은 곳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중심,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스토리, 우리가 정말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지우기 위해서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짜 이야기가 있는데 이 국면에서 이 태극기 때문에 뜨거워진 그 온라인의 어떤 토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새끼를 빨리 잡아라. 는 저는 가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네네네. 세월호 집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자세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정부 여당을 위해 훌륭한 미끼 상품의 역할은 해줬다.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태극기 불태우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냐? 네.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해야죠. 네. 그렇죠. 네.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 국기를 불태웠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란 테헤란 한 가운데서 반미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성조기를 불태웠다. 그렇죠. 뭐 이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쭉 가운데 공간을 두고 둘러 모여가지고 네. 거대한 성조기를 놓고 이렇게 불태우고 막 박수 치면서 총 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조지 부시 2세로 보이는 밀집을 그렇죠. 밀집과 성조기를 같이 불태우면서 국내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저 김씨 일가 네네네 저 이씨 3대 말고 김씨 3대 그렇죠. 김씨 3대로 보이는 밀집을 태우는 그 이제 보수 단체들이 하는 근데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국기를 불태웠다라는 레토릭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그것과는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거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이 이 논란을 부추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쳐박거나 태극기를 소각하거나 형사적으로 형법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건데 저는 유사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유사한 가치라면? 형법적으로 이것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를 일단 행위만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하.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국기 모독죄가 있어요. 네, 그 관점으로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존립해야 한다라거나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비껴놓고 변론으로 이 법의 관점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니까 그 사회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는 기준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그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부모의 비유를 했어요. 부모를 불태우는 것과 똑같다. 저는 똑같이 묻고 싶은 거예요. 참람돼요. 아니 보수 집회에서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는 그렇죠. 부모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막 3.1절, 광복절 이런 때마다 부모를 건물 바깥에 매달아 놔. 네. 저 에어컨 실외기 옆에다 매달아 놔. 무슨 짓이야 그게? 부모님을 크루스파이 부모님을 막 축구장에 가서 들고 흔들어. 안 된다. 어버이 연합이 부모님과 같은 국기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건 스스로를 버리는 건가? 그렇죠. 그것도 막 숨도 못 쉬시게 겹겹이. 자, 이런 참람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세월호 집회 당시에 태극기를 불태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접하셨고 그 외에 다른 언론들이 짚지 않았던 부분 한 가지 정도는 짚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조선일보의 의도대로 잘 흘러갔는가. 제가 지난주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누구한테만 타이밍이 좋으냐. 어맹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는 과연 천재인가. 네. 그렇게 따지면 더 오래되고 성실한 천재가 있죠. 조선일보의 뜻대로 진보 언론까지 적당히 잘 움직여줬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도록 어찌 보면 시민의 뜻에 역행했지요.
그렇게 될 만큼 조선일보가 이 사진을 뉴시스의 것을 뺏어다가 종이신문 1면에 넣을 정도로 긴급했던 조선일보의 마음은 잘 통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것이었죠. 아마 우주가 조선일보 김우주 박사 말고 김우주 박사. 예. 예. 강우주 씨나 뭐 이런 분이. 네. 흐름상 이랬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잠시 후에는 이 청년이 구속이 됐었고 긴급하게 경찰이 구속을 했다면 그거는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며칠 있다 풀어줘야 됩니다. 인신구금을 그렇게 함부로 오랫동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런 긴급한 일들이 요 며칠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민노 편집장님이 나와주신 건데 그러면은 경찰서 안에서는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으며 법적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신기합니다. 예, 사문화된 법이라는 거는요 거의 10개 같이 느껴집니다. 30년 되나 2000년 되나 말이죠. 예, 무슨 내 이웃의 바깥 양반을 타마. 그게 법에 어긋난다. 바깥 양반을. 근데 그런 거나 국기를 모독하면 벌 받는다. 이런 거나 사문화된 법이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거든요. 이 황당한 옛날 법을 가지고 오가작통법에 요즘 시대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보죠. XSFM입니다.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명절이 아니어도 좋은 선물 한우박스.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처 전반에 대해서 이미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이 많고 그중에 한 명이었던 청년이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해서 도처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이 협조를 하기는커녕 체증을 하고 캡사이신을 뿌리고 경찰의 불법 행위, 네, 차벽을 쭉쭉 세우는 등 경찰의 불법 행위에 화가 나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물론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이 말하기로는 부모를 태우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볍게 종이 태극기를 절반 정도 태우려고 했다가 불이 잘 붙지 않자 대포 카메라를 들고 있던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빨간색 체크 남방에 청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붙여야지요 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댔고 그것이 다음날 조선일보의 일면에 시위대 전체가 이랬다. 정복 하면서 퍼졌고 그 사이에 진보 언론들까지 여기에 이거 일배다 이런 식으로 합세를 하면서 모두가 춤을 추는 바람에 세월호 전국이 원치 않는 변화를 맞게 되었던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수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청년은 구속된 것이 아니고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신구금을 몇 시간밖에 못하는 거였죠. 체포와 구금이 반드시 연결되는 게 아니군요. 구속이. 네. 그렇죠. 네. 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렌즈를 약간 앞으로 돌려서 그 청년의 위법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히 48시간까지 체포 이후에 구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체포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달 열흘 남짓 네. 이 청년이 4월 18일 날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웠잖아요. 그 다음 날 20일 날 저와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기사가 바로 나왔고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까지 얘를 잡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였어요. 경찰도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였고 네. 당연히 저에게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아, 최초 취재. 슬로우 뉴스가 아무리 듣보잡이라도 이 사람들이 읽잖아요. 보고 그리고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군요. 네. 제가 구글 뉴스 스탠드 335만의 독자. 네. 슬로우 뉴스.
어쨌든 슬로우뉴스가 허수. 근데 궁금하긴 해. 이게 법무부 장관이 네. 이 사람을 잡겠다 이랬잖아요. 네. 잡겠다. 철저히 조사해라. 이게 수사지휘권 발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는 또 그렇죠. 예. 요즘은 공식적인 업무 지시 잘 안 하죠. 네. 어쨌든 이 친구는 이 청년, 태극기 청년이라고 제가 약칭을 할게요. 이 태극기 청년에 대한 체포. 저는 한 달이 지나도록 저에게 경찰의 협조 요청이 없었어요. 네. 전 당연히 전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일체의 어떤 사적인 정보는 일부러 질문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디어 오늘에 따로 기고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취재원 비니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권리, 매체로서 언론으로서 숨길 수 있는 권리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는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죽일 놈처럼 지금 뭐 부모님 얘기 나오고 뭐 나라를 태웠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여당 의원이 거기에 법무부 장관까지 철저히 조사해라 라고 하고 있어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그 조사 또 수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제가 인터뷰어로 참가했기 때문에 저에게 바로 그 다음날 올 줄 알았어요. 발행하고 나서. 네, 보통은 익스클루시브 취재 한쪽에 협조 요청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예. 끝내 저에게는 연락이 단 한 번도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이 순간까지도 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저께 3일 전이죠. 이 청년이 체포됐다. 5월 30일.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 친구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네. 40일 뒤에야 체포. 그죠. 40여일 뒤에 체포가 된 거죠. 뭐 도피를 하다가 체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가. 정확히는 5월 29일 날 체포가 됐습니다. 5월 29일이요? 예. 네. 5월 29일 날 밤에 체포가 됐고 이 태극기 청년과 저는 체포된 이후로는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이 청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 청년의 핸드폰, 휴대전화는 지금 압수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돼요. 뭘 수색하려고 압수를 그러니까 뭘 수색하려는 거지? 라이터 찾으려고? 우리 집에도 많다. 이를테면은 그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이 친구가. 네. 어쨌든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은 있어요, 지금. 경찰은 핸드폰이나 옷가지나 어쨌든 이 범죄 행위 혐의점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확보해 놓고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죠. 디지털 포렌식을 해요? 네? 디지털 포렌식 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유심에다가 라이터 가스를 발라서 숨겨놨어? 무슨 근거로? 이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거 강한 추정이긴 한데 핸드폰을 압수했다라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통화했고 뭐 누구의 뭐 사주를 받았나 얘가? 사주 줬네. 누구랑 공범이 있나? 사주를 봐주려고. 사주 팔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사주를 받는 건 되게 이렇게 결혼 직전에 하는 거 아닌가? 사주를 받고. 자, 경찰에서 풀어주면서 귀하는 매우 소심한 성격이며 어떠한 여성분을 만나는 것이 좋고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물의 기운이 강하니. 이렇게까지나 이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검찰이 다 나섰고 또 이상한 게 40일이나 지나서 체포라는 방법을 쓴다는 게. 긴급 체포죠. 네. 무거운 죄는 긴급 체포하는 거죠. 네. 해외 도주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야. 숙제 안 해온 애네 집에 가가지고 서랍을 뒤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경찰이 왜 비슷한 행위를 달리 판단하는가라는 거예요. 쓰레기통 속에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태극기는 뒹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탑골공원 근방에서. 그래서 경찰에게 저는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 그 아저씨든 아줌마든 청년이든 아니면은 늙은이든 체포할 거냐, 조사할 거냐, 압수수색할 거냐. 그 일관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네요. CCTV 분석하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CCTV를 분석해요? CCTV 분석했다라고 다른 언론에 보던데. 대체 무슨 경과로 저 태극기를 태우게 되었는가? 그렇죠. 현장에서 체증한 사진과 CCTV들을 분석해서 내면의 분노가 CCTV에 나오나? 그렇죠.
분노의 추격자가 된 거죠, 경찰이. 아이고. 그거잖아요. 이렇게 털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예전에 국회의원하고 명함을 주고받았어. 우연히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국회의원하고. 그럼 그 국회의원이 그 집요하게 몇 년간 그 동대문구 그 새누리당 위원장 아직도 저한테 문자 오거든요. 매번 이번트마다. 그래가지고 그 야당 국회의원한테 문자가 계속 오고 있었다. 지령을 받고 있었다, 야당에서.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지난 리포트 대사 사건처럼. 네. 알고 보니까 뒤에 홍사덕이야. 그럼 조용히 넘어가고. 그러려고? 아이고. 전 사실 40이 한 달 지나고 그 청년 생각을 가끔씩 했을 거잖아요. 네. 아, 이건 그냥 흐지부지 얘네들도 무리수라고 판단했나 보다. 40일이나 지나도 이 조용한 거 화끈하게 보니까. 키우고 네. 세월호 물타기 하고 끝냈나 보다. 버렸나 보다.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전화를 받은 거죠. 정미영 변호사, 지금 이 청년의 대리인 역할을 하시는. 굉장히 쇼킹했죠. 밤 12시에 체포됐다? 밤에 체포된 것 같고. 밤에 체포됐다? 직접적으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대까지는 파악을 못하는데 정민영 변호사. 압수수색도 했으니까 아마도 뭐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체포해 갔겠죠? 압수수색을 한 시간은 이 청년이 있는 그 주소지당의 거주시에 있는 분과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또 취재를 했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아주 깊은 밤 11시 넘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청년과 함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뭐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뭐 위협적으로 무슨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한 것은 아니고 뭐 옷장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어떤 게 친절인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로는 굉장히 좀 두렵죠. 그러니까 밤 11시 넘어서 똑똑 경찰입니다.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영장 보여주고. 이성 친구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잘 없어. 옷장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외장 안에 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건 의처증이다. 의부증이다. 금요일 밤 10시, 11시에요. 이제 슬슬 나 혼자 산다 보고 자야 되는데. 그쵸. 그때 쳐들어와서 태극기를 태우셨지요. 지금 뭐 컴퓨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네. 컴퓨터를 또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찾겠지. 노트북이 있는, 이 청년 노트북이 있는데. 그리고 막 저작권으로 다시 건다? 있겠죠. 노트북도 있고 전화기도 있겠죠. 그것을 일단 확보를 했는데 옆에서 이제 그 제가 취재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용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친구와 함께 쓴 게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둘이서 하고 있더래요. 경찰과 그 청년이. 그래서 공용 컴퓨터가 어디 있냐, 뭐 노트북이 어디 있냐, 여기 있냐, 뭐 저기 있냐. 진술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저 대학생들이 이제 돈 때문에도 그렇고 뭐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도 그렇고 컴퓨터 한 대를 나눠 쓰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컴퓨터 산 사람이 누구냐? 사주를 받은 것이냐? 데일 HP 측에 사주를 받은 뒤 길일의 컴퓨터를 모시고 좀 계속 집착한다. 상서로운 날에 손 없는 날에 들고 2주를 하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정말 철두철미한 진념의 추적자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서 금요일날 밤에 이 청년은 체포가 됐고 또 유치장에 간 거죠. 유치장에 가죠. 유치장에 가고 또 이 청년의 거주지에 있는 분의 얘기를 빌리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경찰과 청년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더라. 뭐 공용 컴퓨터가 어디 있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최근의 상황입니다. 네. 보통 체포를 당하면은 이제 인신구금이 가능한 시간이 몇 시간이죠? 체포 이후에 48시간이죠. 48시간. 즉 그러면은 이틀 내에 경찰이 이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 계속 잡아두든지 검찰에 넘기기 위해서는 기각 안 당하고. 경찰이 검찰에 수사를 한 뒤에 얘는 정말 체포 상태로 인신구금 상태로 조사를 해야겠다 더. 첫 번째는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도주 위험 표현하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증거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 증거 훼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니면 죄질이 대단히 무겁거나. 그래서 검찰이 신청을 하면은 검찰은 또 그 자료들을 판단을 해서 그렇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하여간 인신구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려면 즉 어딘가로 이제 압송해서 국가가 계속 이 사람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으려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려면은 48시간 내에 뭔가 확실한 증거를 내놨어야 된다. 그런데 5월 29일에 붙들려 가셨으니까 5월 29일 밤이었으니까 48시간이 지나는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6월 1일 밤 11시예요. 6월 1일 밤 11시.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게 6월 3일 오후란 말이에요. 최근이네. 이미 무슨 결정이 났겠네요. 났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연합뉴스 TV 2015년 6월 2일. 네,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4살 김모 씨에 대해 청구됐던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네.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그 영장을 심리를 하죠. 봅니다. 김효실 기자의 말씀으로는 네, 자기 한겨레 이렇게 20일에. 한겨레 20일에 김효실 기자의 말씀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3시에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발표가 보통 빠르게 나면 5시, 6시쯤 나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 판사가 끌었다는 거예요. 판단을 끌었다. 그게 근데 청신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까지 판사가 끌고 있다는 건. 네. 그 이분이 했다는 그 문제가 되는 행위. 태극기 소각. 태극기 태운 행위. 태우려다 그것도 미수죠. 사실. 반만 소각. 소각 미수 사건. 네. 예. 완전 소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옆에서 누가 저 소각 선동. 예. 그러니까 샤이니 팬이. 이 네. 엑소 무시합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심각성에 비해서 좀 과잉 수사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털고 있잖아요. 이게 호텔 용어로 귀빈 대접. 예. 그러니까 레드 카펫을 깔아줬죠. 이게 압수수색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길거리에서 침 뱉었다고 지금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집 뒤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드 뒤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 불기소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굉장히 강한 기소 의지가 있는 거죠. 네. 뭐 하나만 나와봐라. 그럼 굳이 이거 태극기 소각 미수 사건뿐만이 아니라 네. 뭐라도 걸리면 어쨌든 기소를 넣겠다는 거잖아요. 뭐 도쿄 화실에도 한 편 나온다. 바로 그냥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최대한 많이. 네. 그렇죠. 왜? 도쿄화시 하드에서 나왔는데 저작권법으로 걸리고 이런. 경찰은 나름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 태극기 태운 청년을 귀빈 대접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어딘가에서 들어왔고 그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탈탈 털었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행정력을 동원했고 인신구금도 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6월 1일이 48시간이 다가와요. 지나가요. 6월 1일이 다 됐는데 판사가 영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빨리 안 해줘요?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구속영장을 내야 하는 판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일단 판사는 고민에 빠졌겠죠. 어쨌든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고민을 빠져야 되는데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네. 아 저희 예상으로는 이런 고민을 했을 수 있어요. 판례를 뒤져봐. 막 봤어. 지금 시간 역순으로 쭉 뒤져봐. 연락 안 나와. 이틀 동안 막 봤어. 29년 전까지 봤어. 안 나와. 의금부 기록을 뒤지고 있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 30년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변호사들과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국기 모독에 관한 그 판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아예요?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형법을 판단의 그 근거 규정으로 삼은, 그게 재판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이 차원에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죠. 예. 판사분은 꽤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장고에 들어갔고 그 발표가 새벽 1시에 나왔어요. 새벽 1시? 그 다음날 1시에. 인신구금 50시간 만이네요. 저는 안도하고 있을 어버이연합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도매금으로 그냥 싹 다 잡아갈 수 있었는데. 예. 판단이 나왔는데 구속영장을 때려치워라. 기각하겠다.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대단히 충동적으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계획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 구속까지 해서 재판까지 갈 만한 사안은 아니다. 구속을 나는 승낙해 줄 수 없다. 진짜 이상한 공안 사건에서 판사나 검사들이 간혹 가다가 가장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쪽팔리게 뭐 이런 걸로. 판사분도 아마 그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판사도. 하여간 영장은 기각됐다. 너무 착하게 사셔가지고 영장 기각이란 말만 들어도 뭐 죄 짓는 놈이나 영장을 기각당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영장 받을 만큼 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결론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영장은 기각됐고 구속 영장만 기각된 것이고 네. 청년은 풀려났습니다. 일단 인신은 풀려났어요. 하지만 이 재판은 검찰의 기소 유지 의지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강한 것으로 당신의 사주를 봐야 되겠다. 관찰이 되죠. 지금까지 행위로 보면. 너랑 우리 딸을 짝지어주고 싶다. 사주를 보자. 사위 삼겠다. 사주를 보자. 어쨌든 40일 넘게 추적한 거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 것 같아요. 재판 간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 주변에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들 여러 명과 법률적인 조언을 구했어요. 예. 심지어는 제가 슬로우뉴스 인터뷰 발행 직전에는 이런 인터뷰를 만약에 발행했을 때 취재원인 이 청년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런 눈치를 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검찰을 자극하는 것이 되진 않겠냐. 그래서 청년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건 아닐까. 슬로우뉴스의 이 취재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그쵸. 청년에게 불이익이 되진 않겠느냐. 그렇죠. 검찰 괜히 또 자극하는 게 이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청년을 생각하면 20대 창창한 청년을 생각하면 그런 고민을 저희 편집팀이 안 할 수는 없었죠. 그게 제일 빡쳐요. 국가가 이상하니까 언론인이 옛날에 가정폭력이 횡행하던 시대의 엄마들 같아요. 애들 말리고 있고 뭐 하면 안 된다. 해도 되는 일들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걱정되니까. 언론인이 그러면 됩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논의를 했는데 내보내도 되냐? 이거는 정말 익명으로 한 변호사께서는 내가 만약 청년 대리인이라면은 괜히 검찰 자극하는 거 하기 싫다. 기사 못 내보내게 할 것 같다. 청년을 설득할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인터뷰했을 때는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죄가 없으니까 자기 죄가 없잖아요. 물론 태극기 불태운 행위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이 무조건 용인되어야 한다거나 무조건 어떤 장소에서든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다 뭐 묵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그 속에서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이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청년은 자기 행동이 아주 뭐 자랑스러운 행동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이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했어요. 최소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런 식의 의도, 무슨 국가를 뭐 때려 뭐 죽이고 싶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아주 강하게. 그런 청년의 의지가 하나가 있었고 또 시국 사건을 굉장히 많이 변론한 이모 변호사께서 검찰이 슬로우뉴스가 인터뷰 기사 낸다 그래서 기소 안 하고 조사 안 하고 무슨 구속 안 하겠냐, 체포 안 하겠냐. 하려는 걸 안 하겠냐. 따로따로 생각해라. 이건 충분히 낼 만한 인터뷰라고 보니까 그거는 뭐 편집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검찰이 무슨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더 자극받아갖고 막 체포하고 이런 일은 없다. 그래갖고 변호사분께서 이제 4-5시간 정도의 편집팀 회의와 또 3-4시간 정도의 자문을 구하는 전화통화를 여러 번 돌린 뒤에 그 기사를 발행을 했던 거죠. 슬로우뉴스를 또 깎아내리셨군요, 변호사분이. 듣보다. 너네 뭐 검사 사무실에 신문 돌리냐, 아니지 않냐. 300만 원 호수다. 이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도 사흘 전에 이제 이 청년께서 이제 세포가 되어 있는 상황일 때, 인신공격을 당하고 계실 때, 민노 편집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옳다고 본 게, 우리가 이 뉴스를 못 내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쪼는 거죠. 그렇죠? 이 이유는 뭐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저는 이게 어떤 역사적인 현장에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왜 저럴 거라고 생각하는 가스통 든 할아버지도 있고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마음을 보태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거기에서 떡을 파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정말 오늘 그 한실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좌우를 넘어서 그 행위 하나만을 표피적으로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라는 조선일보의 프레임 그 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 또 시대적인 어떤 맥락들을 살펴서 이 사람이
뭐 일베면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 처벌하라고 할 거예요? 혹은 그 반대로 대단히 진보적인 청년이었다고 하면은 뭐 죄가 없다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좌우를 떠나서 늙고 젊음을 떠나서 구체적인 맥락들 속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이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를 정말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좀 약간 실망한 게 뭐냐면은 왜 일성이 이거는 이럴 때일수록 큰 범주화 시키지 마시고 극히 일부 네. 왜 첫 일성이 일베 조작극이라는 어떤 의심스러운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그 부메랑이 돼서 오거든요, 자기한테. 물론입니다. 예. 그죠. 그러게요. 그 말은 다름 아니라 나 쫄았어라고 되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네요. 그렇죠. 화난 말투로 나 쫄았어 이렇게 일베짓이다 이렇게 확신도 없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언론인이 저널리스트가 추측을 이렇게 틀린 걸 빡 던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감시와 처벌.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건의 중대성, 권력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게 얼마나 이성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네. 이 사람을 크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의 이런 걸로 압수수색까지 시키는 거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든 불기소를 시키면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네. 그리고 여타의 사람들에게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경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신호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여주는. 편집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슬픈 점은 거기에 우리도 은근히 리듬 타버렸다. 놀아놨다. 그러니까 되게 당당하게 배를 딱 내밀고 있는 정말 화가 나서 내가 너무 당당해. 그런 상황이면은 그게 뭐 씨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일베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자정작용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건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대로예요. 나 쫄았어 씨발 너네도 같이 좀 쫄자 이런 얘기 그러진 않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네. 국제시장을 보면. 아이고야? 네. 병란도 시장. 우리 고려시대 꼴통 영화. 네. 아니, 뭐, 국제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은 변론을 하고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됐는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태극기 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될 걸 참 여기저기서 시비 많이 걸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화를 보지도 않은 채로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나. 참 애국심이 참 잘 표현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마치 대통령은 그 아이러브 스쿨에 처음 접속한 아저씨들 마냥 행복해했어요. 홍가한가 어릴 적 추억이 막 떠올랐는지. 이거 듣는 10대들 아이러브 스쿨 알까? 나라가 내 것이듯 좋아했어요. 그건 이제 자기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얼굴을 붉히며 그때 이혼할 뻔했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예. 어쨌든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애국이라는 것, 국기라는 물건에 국민이 경례를 하고 이를테면 뭐 제사 지낼 때 우리 절을 하잖아요. 네. 물신이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쓰는데 그 물건 그 자체를 경배하는 것, 토템이나 샤먼처럼 이콘, 우상. 우리가 얘기하는 애국이라는 것, 국가적인 존엄이라는 것, 또 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물건 그 자체에 대한 경배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기가 딜도였으면 어쩔 뻔했어.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 국기를 입에 물고 있으라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까 저 국가를 그러니까 물고 빨고 해달라고. 나 화난다. 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물건인 국기 그 자체에 대한 경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훼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의 어떤 자부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떤 존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일베든 아니든 청년이든 늙은이든 간에 가스통 맨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태극기 태웠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판단력도 없이 어떤 판단도 시도해봄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진짜 허공 속에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죽일 새끼. 심지어 그 사건 자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 이렇게 종이 태극기가 어디 붙어있고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태극기를 불태웠다라는 레토릭
그것만으로 완전히 1차원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럼 뭐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어떤 즉각적인 반응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선입견의 동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그 자체를 훼손했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법이 뭐 존치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논의까지 저는 진행하고 싶진 않지만 이것이 목적범인 이유. 지금 좀 어려운 표현, 목적범이 법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다 알아요. 알죠? 제가 너무 염려가 돼서 제 여친이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좀 설명해라 오빠.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강하게 그 아저씨를 굉장히 팬인데 너무 어려운 얘기 가끔씩 하신다. 초대 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하지만 그 핀트를 지금 잡으실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적범이 타이밍이 틀렸다. 틀렸다. 그분도 혹시 같은 부족 출신이십니까? 두건족. 아닙니다. 부천에 사는 최모 씨. 어쨌든 이 목적범인 이유는 단순히 그 행위가 태웠거나 훼손했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모독할 목적. 그 행위로서 충분히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태극기라는 물건 그 자체에 우린 주목해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목될 수밖에 없겠지만 뭐 쓰레기통에 있는 태극기든 불타고 있는 태극기든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지만 그 물건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는 것, 그 주권, 권력이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은 길거리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멈춰서서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막 친구랑 뭐 신나게 맥주를 먹다가 혹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국기를 바라보며 경례를 하고 싶은 시대를 살고 싶은가? 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얘기를 이제 악의적으로 빼간다면 그럼 너는 인공기에다 할 거냐? 그죠? 이 주제는 그러니까 그럼 넌 딜도에 할 거냐? 그러니까 난 대한민국이 싫다. 대신 북한이 좋아 이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자기를 소유한 주인이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본 적이 없고. 그 부분이 오늘 결론입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생의 사실상 연퇴 무대였죠. 그죠. 김연아 선생이 이제 광고가 나오면서 나는 대한민국이단가 이런 카피를 썼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네티즌들이 갑론을박했습니다. 저는 은근히 그런 때 이제 제가 결론만 딱 놓고 말하면 꼰대 소리를 많이 들어요. 뭐 어때 멋있는데.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 말하면요. 김연아 선생이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내가 존나 잘해가지고 이번 주에 동계올림픽 할 때는 내가 이 나라 다 끌고 간다. 내가 대표한다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멋있어져요 갑자기.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동시에 똘똘 뭉친. 원래 우리는 스포츠 선수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바라면서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아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대 같은 걸 왜 이 젊은 운동선수 한 명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냐. 이 사람을 내리누르는 거 아니냐. 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우리 주인 중에 이번 주에 제일 간지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야. 가오나는 사람이. 그 생각이 안 되는 나라라서 네티즌들은 화를 내셨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화를 냈어요? 화 많이 냈죠. 화내는 양반들이. 왜 대한민국이랑 등치를 시키냐. 이 김연아는 김연아지. 아니 뭐 이용 기자는 대한민국이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주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대화의 주제를 가장 많이 틀려먹는 사람인 거야.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주인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인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맞아요. 국민이 대한민국인 건 맞아요. 왜냐면 주인이니까. 근데 그 주인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김연아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존나 불쾌한 거죠. 너무 불쾌한 거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로 상가에서 가스통 들고 집회하시는 어르신들이 집회를 하다가 국기를 막 훼손하면 그건 법에 문제가 안 된다. 왜? 그건 마치 똑같은 짓을 해도 기독교인은 봐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건 실제로는 뭘 믿느냐가 아니죠.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조악하냐면 뭘 믿느냐가 아니에요. 뭘 미워하느냐로 친구를 가르죠. 피아를 가르죠. 예. 우리가 미워하는 걸 같이 안 미워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30년 만에 신나는 법의 잣대를 아니죠. 재헌 이후에 첫 법의 잣대에 들이댐을 당하게 되신 거죠. 뭐 국기에 관한 판례가 아주 없지는 않고요. 네.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국기를 태운 것은 아니고 성조기를 태워서 벌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태운 사람이 있어요. 네.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를 벌해야 되는가. 일대 토론이 일어났죠. 네. 텍사스 법원은 얘를 벌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주 결과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연방 대법원은 벌할 수 없다. 네. 표현의 자유다가 미국의 결론이었어요. 이 89년에 최종 판결이 났는데 네. 그 사건은 84년의 사건이고 뭐 수정헌법 뭐시기 뭐 그런 거. 수정헌법 1조죠.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어땠나 비슷한 시기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82년에 강원대 학생이 그때는 전통 때잖아요.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시위를 하다가 팍스 옥토퍼스. 네. 문어 패권 시대. 네. 성조기를 태웠습니다. 네. 성조기를 태웠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예 발음도 잘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지난다. 팍토 옥토퍼스나 옥토퍼스다. 옥토퍼스다. 자, 하여간 성조기 태웠는데 미국에선 처벌 안 받고 우리나라에선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야, 이거 미국의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미국 현지 법체계에 크나큰 경종을. 저희는 심지어 이 사건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생각조차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걸 판단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시대는 대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백투더퓨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과거에서 날아오신. 예. 과거에서 날아왔죠. 90년대에서. 그렇습니다. 예. 동묘 앞에 동묘와 포탈에서. 네. 근데 벼룩시장 동묘가 진짜 좋아요. 네. 동묘 앞 홍보대사. 네. 제가 뭐 예. 일전 한 푼 뭐 받은 건 없지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슬로우 뉴스의 민노 편집장께서 간만에 나와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변화하는 상황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XSFM입니다. 원두커피보다 적은 카페인의 커피. 부담 없이 하루에 한 잔 더.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penwolf Genuine Leather.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뭐 별의별 X들 다 많이 만나 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이사실, 사장실 이렇게 부르면 뭐 혼나고 처음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죠. 사장님실이라 그래. 아, 나 군대에서 대장실이라고 불렀다가 진짜 공모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슬람의 지혜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누가 짚어냈을까? 왜냐면 우상을 한번 두고 섬기기 시작하면요. 제가 알기론 사람들은 무조건 족밥이 됩니다. 저는 농구화 우상을 집에 모셔놓고 있죠. 재단이 있고요. 잘 박박 닦아서 잘 보이는 곳에 모셔놓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절을 합니다. 본의 아니긴요. 다 의도했겠죠. 저도 모르게. 우상을 열심히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나는 기꺼이 멍청해지고 있구나. 예. 아휴. 저 한 사람이 그렇게 멍청해지는 것만 해도 우리 바깥 양말에 쳐다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국가가 이러고 있다는 건 진짜 옛날 티 나서 예. 민노 티 나서 아주 못 봤. 근데 가만 있어봐. 근데 그런 말 하지 말걸. 되게 죄송스럽네. 왜냐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려던 말이 목불인견이다. 에이, 목불인견까지는 아니죠. 근데 바지가 너무 크셔. 저 진우전 뮤비에서 보던 그런. 근데 진짜 네. 나날이 이렇게 변화하는 패션을 보면 네.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진짜 그 뎁스가 있잖아요. 그 시절의 패션과 그 시절의 센스에 대한 뎁스와 어떤 깊은 이해, 네. 그 애정, 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 문민정부 시절에 대한 향수 이런 거. IMF 직전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줄 알았을 때. 그렇죠. 예. 문민정부 시절에 대한 향수. 네네네. 마치 압구정에 있는 86년에 생긴 맥도날드 1호점 앞에서 워크맨을 끼고 걷는 듯한 200원 상큼한 느낌. 200원짜리 불고기 버거를 먹으면 200원인 적은 없어. 있나? 아닌가? 짜장면도 700원은 했는데. 하여간 네. 옛 옷을 입고서 새로운 취재를 하고 계신 온고 이지신의 슬로우 뉴스 민노 편집장과 함께 과거로 돌아간 대한민국의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2015년 내내 저희들이 뉴스들만 주로 가지고 정말 바쁘게 달려왔어요. 물뚝심송 상행고문 막 살이 쪽 빠지도록 달려왔어요. 그 가운데에서는 나고자도 있었고요. 오늘 못하는 말이 없구만. 네, 지금 그래 기왕 말 나온 김에 얘기도 합시다. 전 이렇게 어떤 로이터 이런 데서 멸종 위기종 같은 사진 보여주면 되게 좀 경건한 마음 들거든요.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아마존에서 발견된 투명한 개구리 혹은 심해에 있는 실러캔스 좀 이제 20마리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이렇게 경건해지거든요, 마음이. 이 종은 태어날 때부터 수레를 만들어 단행본들을 싣고 다니며. 자, 이거는 옛날에 낙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한동안 좀 많이 돌아다녔죠. 이건 이제 진보의 버릇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사람을 버리죠, 종종. 사람을 버려요. 네. 예. 근데 저는 민호 편집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억울할 때가 많거든요. 청취자는 우리가 훨씬 많은데 정치인들이랑 친하다는 이유로 집회장에서 더 많이 만났다는 이유로 좀 더 유명한 분들 섭외를 잘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청취자는 우리 뒤에 훨씬 많은데 우리는 그런 유명한 분들 앞에 가면 제일 안 유명한 놈들이에요. 그런 면이 있죠. 예. 왜 그러냐?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직업 이상으로 보지도 않고요.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영민하게 선점해야 하는 히어로 유닛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절대 없고요. 그러면 직업은요, 사람을 남겨야 직업 같아요. 안 그러면은 재미없어서 일을 못해요. 예. 지금 뜬금없이 답해드리게 되네요. 우리 마사오 기동치재반장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당장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본인이 쉬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그럴만도 하죠. 본인이 쉬고 싶어 했고, 그리고 형수님은 좀 많이 그냥 시야에만 들어오면 남자를 혼내고 싶을 때가 있나 봐요.
형수님 많이 혼내시고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취재를 재개하셨고요. 곧이어 여러분들은 마초적이며 호전적인 술의 소리를 곧 듣게 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기존의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도 듣게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 뭐 해명을 해요. 원래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뒤집어 쓴다는 소리 들어도 좋아. 일단, 집회를 막아서는 경찰의 행위가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한 범인 다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애초에 불법을 하고 있는데, 네. 불법을 하고 있는 경찰이 니네 법 지키라고 불법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게 뭐 어떤 권위가 서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갉아먹고 있으면서. 이것은 이제 길거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총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조폭이 있는데 그를 주먹으로 때려 눕혔다고 해서 폭행치사죄로 잡아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 외에는 뭐 법적인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쉬시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시간을 드렸고 곧 복귀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 사람 싫어서 그 아실 안 듣는다. 저 사람 싫어서 그 아실 안 듣는다.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뭐 사장 입장은 또 다른 게요. 그 사람들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장 문제인 거죠. 왜냐면은 인선을 잘못했으니까. 근데 인선을 만약에 정말 잘못했죠? 그럼 제가 진짜 석고대죄를 드렸겠죠. 그 사람을 자르기 전에. 석고대죄하면 자꾸 이상한 사진이 생각나가지고. 뭐? 예? 뭐? 이렇게 석고대죄 하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최고존엄님하고 이렇게. 왕족이 아니면 사과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예. 네네네. 하여간 저도, 네. 사장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렸을 거예요. 언제? 우리의 구성원을 아예 잘라낼 때. 근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히. 큰 사과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린다면. 신병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빨리 전달되지 못했던 건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그거 궁금하다고, 그거 모른다고, 여러분들께 큰 손해가 될 일은 없거든요. 기동 취재 준비 중입니다. 조만간 다시 복귀해서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2015년에 간만에 시사가 아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요즘 이렇게 막 메르스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시사 이슈 하기 좋은 타이밍에 이런 거 안 하는 게 참 엇박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같아요. 이거 의도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획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 모양인 건지 모르겠네. 그 둘 다입니다. 기획을 해놨더니 이 모양이네요. 국내사가 아닌 국내 유산 답사기가 아닌 해외 위키 답사기? 네. 이슬람 유산 덕질기.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요. 내일 대본을 훑다가 그 느낌이 들었어요. 외세에 시달리고 어떻게 잘해서 혁명이 일어났거나 누군가를 옹립해서 뭐 뽑아놓고 이랬는데 또라이들이 또 정신 잘못하고 그래서 또 한참 끌어놓은 시대가 과거로 뭐 회귀되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권한을 자꾸 여기저기서 뺏기고 이런 걸로 말하면 해외 사례도 기가 막히게 데칼코마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올 초여름에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부터요. 오늘은 이용상의 분석가 UMC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죠. XSFM입니다. I, D, W, K